2012년 10월 존경받는 외과의사 앤드류 휘트먼 박사, 덕터 앤드루 윗맨의 생명 없는 시신이 오하이오주 그린 밸리 그린밸리, 오하이오의 고급 주택 거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잔혹하고 충격적이었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이면에 숨겨진 사건들에 있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배신 조종 복수가 뒤얽힌 거미줄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07년 앤드류의 헌신적인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휘트먼, 엘리자벳 윗맨, 이 끔찍한 교통사고 후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일련의 선택과 숨겨진 진실들은 겉보기에는 완벽했던 결혼 생활을 전국을 사로잡은 비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0월 15일 오전 6시 47분 오하이오주 그린밸리의 조용한 교회, 동네의 평화로운 아침은 휘트먼 윗맨, 개서 들려오는 큰 쾅쾅거리는 소리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음은 거슬렸고 자신들의 거리를 정의하던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던 이웃들을 깨웠습니다. 두 집 아래 살던 하퍼 부인 미시스 할퍼이라는 이름의 노부인은 여전히 꽃문의 잠옷 차림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를 통해 오싹함을 퍼뜨리는 깊고 규칙적인 쿵쿵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기를 들어 911에 전화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겨우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도착했습니다. 순찰차의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휘트먼께 가까워짐에 따라 잘 가꾸어진 잔디밭, 위로 깜박이는 그림자를 드리웠고 현관문은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혼란 속으로 들어오라는 불길한 초대장 같았습니다. 아직 이 직업의 예측 불가능성에 적응하고 있던 젊은 신입 경찰관 제레트 티먼스가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를 맞이한 광경은 그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피가 닦인 나무바닥 곳곳에 번져 있었고 집 안 깊숙이 이어지는 되는 대로의 흔적을 형성했습니다. 종종 세련된 장식과 깨끗한 상태로 칭찬받던 휘트먼가의 집은 이제 차갑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베이지색 벽과 가족 사진이 있던 한때 아늑했던 공간은 선명한 진홍색 얼룩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거실에서 끝났는데 한때 웃음과 공유된 추억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오싹한 침묵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 휘트먼 박사의 시신은 웅장한 돌, 벽난로 바닥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 없는 형체는 불안할 정도로 고요했고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기울어진 머리에는 반복적인 폭력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피가 그의 뒤 흰 벽에 들쭉날쭉하고 거의 의도적인 패턴으로 튀어 있었습니다. 각 흔적은 그 행위의 잔혹함에 대한 조용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깔끔한 흰 셔츠는 이제 짙은 붉은색으로 흠뻑 젖어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와 그 아래에 우아한 양탄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시신 옆에는 무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몇몇 년 전 그들의 영원한 유대의 상징으로 그에게 선물했던 나뭇가지 모양의 무거운 철제 조각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힘과 회복력을 상징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엘리자베스 휘트먼이 작은 떡갈나무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피로 얼룩진 채 탁자 표면에 평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붉은 자국이 그녀가 입고 있던 옅은 파란색 가운을 더럽혔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앞을 응시했고 그녀의 표정은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으며 마치 그녀를 둘러싼 혼란이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고 거의 숨 막힐 지경이었으며 피의 금속성 냄새와 앤드류가 그날 아침 일찍 내렸던 커피의 희미한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들어왔을 때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하거나 설명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녀 주변의 장면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얕은 숨을 쉬며 오르내렸습니다.
한 경찰관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들은 그들 사이의 공중에 대답 없이 떠있는 듯했고 마침내 그녀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조로웠고 거의 감정이 없었으며 마치 벌어진 공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진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럴 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말들은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처리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진술에 담긴 여러 겹의 의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 후 5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던 엘리자베스 휘트먼은 불과 몇 주 전에 깨어났던 것입니다. 그녀의 회복은 기적적이었습니다. 이웃과 친구들은 그녀의 힘에 대한 증거로 그것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녀와 앤드류의 완벽한 삶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집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혼란 속에서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엘리자베스를 부엌에서 호송해 나갈 때 그들 중 한 명은 그녀 뒤 벽에 여전히 걸려있는 액자 사진의 희미한 윤곽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찍은 앤드류와 엘리자베스의 사진이었는데 밝게 웃으며 철제 조각상을 함께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룩지고 상처 입은 바로 그 조각상이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고 사랑의 증표에서 폭력의 도구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 대조는 충격적이었고 소중했던 것이 얼마나 빨리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엘리자베스가 집 밖으로 끌려 나오자 서로 속삭였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피 묻은 가운을 보고 숨을 삼켰고 다른 이들은 불신에 찬 중얼거림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그들이 항상 온화하고 친절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낸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직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오싹한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잠시 후 도착하여 앤드류의 시신을 옮겨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 옮기자 이웃들은 침묵했고 한때 지역사회의 기둥이었던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그 장면은 초현실적이었고 거의 영화 같았습니다. 깜박이는 불빛이 휘트먼가의 광택. 나는 창문에 반사되어 잔디밭 위로 길고 왜곡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10월 15일의 사건들은 그린 밸리와 그 너머를 사로잡을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야기의 조각들은 피 배신 그리고 몇 년간의 침묵을 견뎌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질문들에 쌓여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경찰차 뒷좌석에 표정 없이 앉아 있는 동안 그날 아침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휘트먼가 안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무엇이 엘리자베스 같은 사람을 그런 잔혹한 행동으로 몰아갈 수 있었을까? 2012년 9월 초 엘리자베스 휘트먼은 낯설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익숙한 세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침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5년간의 어둠 끝에 더 밝고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라벤더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좋아했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졌고 마치 지난 삶의 유물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깨어났지만 그녀의 기적적인 회복에서 오는 조용한 승리감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불안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앤드류 휘트먼 박사는 그녀의 침대 옆에 서 있었고 그의 미소는 굳어 있었고 억지스러웠습니다. 외부인에게는 그것이 기쁨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에게는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 불안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려, 어쩌면 두려움이었습니다. 혼수 상태 내내 그녀를 돌봐온 헌신적인 남편 앤드류는 이 순간 그녀의 닻이 되어야 했습니다. 대신 그의 존재는 차갑고 멀게 느껴졌고 마치 그녀가 한때 그에게서 알았던 따뜻함이 오래전에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간병이라는 명목의 휘트먼계, 살았던 간호사 마거렛 스톤은 엘리자베스가 깨어난 지 며칠 만에 조용히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그녀를 돌보는데 보낸 시간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마거릿과 앤드류 사이의 긴장을 감지하는데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거릿이 눈을 마주치지 않는 방식과 서둘러 짐을 싸는 모습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앤드류는 더 이상 상주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그녀의 떠남을 단순한 필요성으로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불안감은 엘리자베스에게 이야기가 더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느리고 고통스러운 회복을 시작하면서 혼수 상태 동안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몇 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잠들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앤드류의 목소리가 낮고 다급하게 그녀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속삭이는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밤에는 팔에 주사 바늘이 꽂히는 느낌이 있었고 그 감각은 의식을 오가는 동안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거릿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존재집, 안 곳곳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웃음소리. 그것은 전문적이고 거리감 있는 간호사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닌 곳에서 편안하고 심지어 친밀한 여성의 웃음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증거가 없었고 오직 모호한 기억과 그녀가 없는 동안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그녀의 힘이 돌아왔고 그와 함께 더 날카로운 명료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앤드류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가 그녀와 단둘이 방에 너무 오래 있는 것을 피하는 방식, 그들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긴장감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불안에 떠는 남자였고 엘리자베스는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녀의 깨어남을 두려워하게 만들 만큼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9월 말 어느 날 밤 엘리자베스는 집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앤드류는 동료를 방문해야 한다며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의 진실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부재에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녀가 질문하기 시작하는 순간들과 일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계가 오후 9시 30분을 가리키자 그녀는 항상 그녀에게 출입 금지였던 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하고 있다고 그녀의 의심이 아직 트라우마에서 회복 중인 마음의 결과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트북을 켜는 순간 그녀의 의심은 차갑고 명백한 증거로 대체되었습니다. 노트북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앤드류와 마거릿 사이의 이메일, 그들의 어조는 편안하고 친밀했으며 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의 상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가 그녀의 지속적인 존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마거릿은 돕겠다는 약속으로 답장했습니다. 그 의미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손은 떨렸고 그녀는 파일을 클릭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증거는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영상도 있었는데 앤드류와 마거릿이 함께 있는 2개의 클립으로 엘리자베스가 그와 함께 지었던 바로 그 집에서 웃고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앤드류가 비밀리에 작성하고 있던 문서였습니다. 그것은 마거릿을 주요 수혜자로 지명했고 그들이 함께 쌓아올린 삶에서 엘리자베스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화면의 글자들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면서 흐릿해졌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신뢰했던 남자 그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던 남자가 그녀 없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서재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있었고 배신감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면서 호흡이 불규칙해졌습니다. 혼수 상태 동안의 기억들이 놀라운 명료함으로 밀려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느 늦은 밤 앤드류가 마거릿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을 기억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래 여기 있지 않을 거야. 바늘의 감각, 마거릿의 속삭이는 안심시키는 말들, 앤드류의 공허한 웃음소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깨어난 이후 처음으로 엘리자베스는 자신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그녀가 존재한다고 알지 못했던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그녀가 몇 년 동안 돌아가기를 꿈꿔왔던 삶은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보호해야 할 바로 그 사람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앤드류는 단지 그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짐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취급했고 그러면서도 헌신적인 남편인 척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자 엘리자베스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 안을 이동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신중했습니다. 그녀 주위의 벽들은 한때 그녀가 쌓아올린 삶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각 방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녀가 발견한 진실에 의해 더럽혀지고 오염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직 앤드류와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맞출 때까지는 계획이 설 때까지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낯선 사람이 되었고 그녀는 결코 그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자신만 간직했고 앤드류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가 하는 모든 거짓말, 그가 그녀에게 던지는 모든 불안한 시선을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고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지나면서 그녀 안의 분노는 끓어오르며 커져갔습니다. 2012년 10월 14일 저녁이었고 휘트먼가의 긴장감은 베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짙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억압적으로 느껴졌고 마치 집 자체가 무엇이 펼쳐질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앤드류의 배신을 발견한 그 밤 이후로 그녀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던 폭풍을 감추며 모든 것이 정상인 척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일과를 체계적으로 수행했고 얼굴은 차분했으며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를 힐끗 볼 때마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녀 안에서 타오르고 있던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무엇을 알아냈는지 모르는 앤드류는 무관심하고 심지어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신경 쓰는 척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와의 상호작용은 기계적이었고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구축한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녀의 말은 문제의 핵심을 곧바로 찔렀습니다. 그녀는 분노가 아닌 어떤 폭발보다 더 오싹한 조용한 결의로 그와 대면했습니다. 앤드류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찔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차가운 냉담함으로 그녀의 비난에 맞섰습니다. 그는 감정 없이 말했고 그의 말은 어떤 무기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 온 짐처럼 여기며 일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자로 규정했고 그녀를 돌보는 데 보낸 세월을 한탄하며 그녀를 죽은 짐, dead weight이라고 불렀고 그녀의 사고가 그의 삶을 망쳤다고 암시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모든 단어를 흡수하며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식탁 가장자리를 꽉 쥐었고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몇 년간의 배신 그녀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도둑맞은 순간들. 그의 경멸의 무게,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끊임없는 생각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용서도 화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앤드류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녁의 나머지 시간은 침묵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앤드류는 엘리자베스를 돌아보지도 않고 침실로 들어갔고 그녀를 희미하게 불이 켜진 식당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날의 사건들, 그녀가 찾은 증거, 그리고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마음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에 가까워지자 엘리자베스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신중했고 거의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집 안을 걸어가면서 한때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찼던 방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철제 조각상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벽난로 선반 위에 서 있었고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그녀가 앤드류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 부부로서의 회복력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잔인하게 상기시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녀의 손가락이 차갑고 용서 없는 금속에 스쳤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손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삼킨 분노처럼 단단하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앤드류는 마치 그들의 대립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금방 잠들었습니다. 그는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그의 호흡은 느리고 일정했으며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조각상을 손에 꼭 쥐고 침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얕았고 심장은 가슴 속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간의 고통 배신 그리고 상심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의 발걸음은 푹신한 카펫 위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으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앤드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평온하고 평화로운 모습은 그녀 안의 혼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하려는 일의 중대함이 그녀를 압도할 뻔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이메일 비디오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린 유언장 초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거릿을 저녁 식탁에서 앤드류가 했던 잔인한 말들을 생각했고 망설임은 녹아내렸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정확하고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금속이 살과 부딪히는 소리는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또다시 내리쳤습니다. 각각의 휘두름은 그녀를 괴롭혔던 기억들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았습니다. 고통배신 그녀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받았던 세월들. 이 모든 것이 매 타격과 함께 그녀에게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멈춰졌을 때 그녀의 팔은 떨리고 있었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앤드류의 생명 없는 시신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 깨끗했던 시트는 이제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거기에 서서 자신이 한 일을 응시했습니다. 방은 에어컨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행동의 무게는 아직 완전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각상을 마치 여전히 소중한 물건이었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침대 옆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녀의 맨발은 타일 바닥에 희미한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줄기 아래에서 손을 헹궜고 진홍색이 배수구로 소용돌이치며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싱크대 위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차분하고 동요하지 않는 채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상한 종결감만 느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비록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통제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월 15일, 이른 시간에 경찰이 이웃의 큰 소음에 대한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엘리자베스가 부엌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가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불안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설명하려 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거기에 앉아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앞을 응시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그들의 눈은 침실로 이어지는 핏자국과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 여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을 마주하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차분하고 사실적이었으며 그들이 예상했던 감정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럴 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백은 작은 마을을 통해 충격파를 보냈고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5년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뛰어난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이야기는 모든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대중은 사로잡혔고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을 겪은 여성에 대한 동정심과 그녀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한 비난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그날 밤 했던 말, 그가 먼저 나를 죽였어요. He killed me first. 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오싹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재판이 시작될 무렵 법정은 꽉 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살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성 배신, 그리고 인간 정신의 한계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피고인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살인사건이 있던 밤처럼 침착했습니다. 검찰은 그녀를 정밀하게 계획을 세운 차갑고 계산적인 살인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차분한 태도를 반성의 부족의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몇 년간의 정서적 학대로 벼랑 끝까지 몰린 여성 혼수 상태에 신체적 무력감뿐만 아니라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낸 여성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의 행동이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성을 되찾으려는 상처 입은 여성의 필사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휘트먼은 상황의 희생자였는가 아니면 살인자였는가? 법정은 침묵으로 무거웠습니다. 2012년 12월 18일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릴 때 엘리자베스는 피고인석에 가만히 앉아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의 삶이 대중에게 노출된 후 이것은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배심원 대표는 엘리자베스에게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 만슬라우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은 엇갈린 반응으로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의를 보았고 다른 이들은 관대함을 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그녀 안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선고는 징역 10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회복력의 상징 한계까지 몰린 여성으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그녀를 차가운 살인자로 보았습니다. 세상은 엘리자베스가 동정받을 자격이 있는지 처벌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2013년 1월 3일 감방에 들어섰을 때 차가운 벽은 그녀가 잃어버린 것을 냉혹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가 앤드류와 함께 쌓았던 삶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배신과 그녀의 행동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허함 속에서 그녀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간의 조용한 고통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명료함을 가졌습니다. 늦은 밤 그녀는 작은 책상에 앉아 결코 보내지 않을 편지들을 쓰곤 했습니다. 하나는 앤드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그에 대한 증오를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그녀 삶의 몇 년을 앗아간 남자에 대한 증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 속에는 예상치 못한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앤드류는 그녀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재발견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과거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순진하고 신뢰하며 기쁘게 해주려 애썼던 자신을 그 버전의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고 특히 앤드류에게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녀는 몇 년 만에 가장 자유롭게 느꼈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을 때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 안의 분노는 사라졌고 조용한 결단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힘들겠지만 엘리자베스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방의 고독 속에서 그녀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게 자신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